다음에는 최근에 중국에 묻는 4가지 질문인가요? 이 책으로 굉장히 화제가 된 분입니다. 역대 진보 대통령과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님입니다. 노영민 실장님은 국회의원 3선을 하셨으며 중국 대사,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재탄생이라는 게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역대 진보 대통령 시대에 대한 어떤 경륜과 지혜, 이런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실은 과거를 다루는 그런 발제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오늘 주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역대 정권별로 평가를 나눌 수도 있고, 한 주제를 가지고 3개 정권에서 어떻게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는가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분야를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는 김대중 대통령이 초석을 쌓은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생산적 복지 를 추구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통합 같은 일원화를 통해서 보편적 의료 복지 제도의 골격을 완성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계승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제도화했고, 그걸 또 이어받아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문재인 케어나 치매 국가 책임제와 같은 포용적 의료 정책을 실행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주제별로 이렇게 한반도 평화도 역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는 이제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남북관계, 이렇게 대화의 원칙을 쌓고, 그걸 이어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14 정상선언을 통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어떤 서해 공동 어로구역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어떤 군사 합의까지 이루어내고 북미 대화를 견인하고, 이렇듯이 한반도 평화는 가다서다를 반복했지만 결국 전진해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지만, 오늘은 제가 역대 대통령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대중 정부부터 하면, 김대중 정부는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정권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의 탄생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외환 위기를 극복한 정부였습니다. 그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보여준 환란 극복의 리더십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한 그러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정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설득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설득의 리더십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구조라든지 고용의 유연성이라든지 공공부문 개혁이라든지 사실은 아픈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이루어냈던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그 평화를 보면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그때 이제 대화 교류, 협력과 평화의 한반도를 열은 거죠. 햇볕 정책을 기획했고, 이에 따라서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비로소 시작된 그러한 정부였습니다. 그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것은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큰 기여를 했던 그런 겁니다. 복지는 아까 얘기했죠. 문화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 문화 예산의 비중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통해서 한류의 세계 진출에 뒷받침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를 이제 들면,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렇게 보면 김대중 정부는 평화적 정권 교체, 평화의 한반도, 외환위기 극복, 햇볕 정책, 생산적 복지, 한류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 싶고요. 노무현 정부는 평화와 계승의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서 14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의 화해와 협력, 교류의 분위기를 지속시켰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돈 안 드는 선거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정치 개혁의 초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의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부였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보면 요즘 뭐 다시 떠오르고 있지만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한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한 시기였습니다. 참여정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OECD 평균 성장률보다 뒤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아까 복지 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들을 추진해서 중앙 부처 내지는 뭐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본격적인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행한 최초의 정부였습니다. 이렇듯이 노무현 정부는 평화의 한반도를 계승하고 한미 FTA를 타결했고 정치 개혁 그리고 균형 발전 이런 것을 추진한 정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선거 다음 날 정권이 시작된 최초의 정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공백 없이 권력을 인수했습니다. 준비된 정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계승 역시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을 성사시켰고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함으로써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제가 하나의 그 통계 숫자를 제시하면 비무장지대의 국지 도발이 언제나 있습니다. 크지 않은 국지 도발입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 228회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108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 5년간 양측의 군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우리 국군 장병도 남북 간의 군사 충돌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훈의 개념을 확대시킨 정부였습니다. 건국과 보국을 넘어서 민주까지 보훈의 개념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훈포장을 계속해서 수여함으로써 역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됐던 모든 분들에게 훈포장을 시행했다. 우리가 잘 아는 강경대 열사를 비롯해서 모든 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일생을 바쳤던 분들, 희생됐던 분들을 다 서운에 들어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끊기는 바람에 이게 다시 이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를 보면 국제 외교 무대에서 G7에 걸맞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엔 무역개발회의 운크타드라고 하죠. 운크타드에서 한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964년 운크타드가 설립된 이후에 이 지위가 변경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극복은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에 있어서는 김대중 정부가 초석을 쌓았던 한류를 세계의 중심 문화로 진입을 시켰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을 휩쓸었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 62년 역사상 처음으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류가 어떤 이게 아시아의 어떤 떠오르는 뭐 한 문화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 문화로서 진입했다. 그래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하에 저는 이거를 K 르네상스가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최근에 뜨고 있는 부분인데 K 방산 잘 알 겁니다. 도대체 방산이 왜 이렇게 떴지?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사실 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그 정권이 홍보를 안 하는 영역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문재인 바이든 간의 2021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상 그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한 한미 미사일 협정을 42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이 폐기를 통해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고 본격적인 전략 탄도 미사일 운용 국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의 이 미사일 운용 전략 탄도 미사일의 운용은 핵을 제외하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고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방위 산업의 육성과 기술 도입, 수출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를 청와대 내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설치됐다가 없어진 것을 처음으로 다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네, 경제에 있어서 보면 소부장을 일본이 우리에게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보복했지만 이 부분을 극복했고 소부장 산업의 육성에 일부 성공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한진해운이 파산함으로써 우리 국가 기관 산업의 하나인 해운 산업이 붕괴되었는데 집권 초기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게 재건했다. 그리고 금융위기 극복한 경험이 있어서 캐나다와 스위스와 같은 국제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와 통화수합을 체결함으로써 금융의 안정성을 강화해서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우리가 금융위기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는 상태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는 통화수합이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과 그 제한 없는 수합하는 국가와 우리가 수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의 안정성에서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 부분 얘기했고 노동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요즘 노동 부분이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슈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계의 장기 미해결 현안이었던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100% 해결했습니다. 뭐냐면 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 완화라는 양대 지침 폐기했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면적인 정규직 전환을 그 시대에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ILO 핵심 조약 그리고 ILO 3법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KTX 여승무원, 쌍차, 해고 노동자 등 장기간 해고 분쟁 있었던 이 10여 개의 10년이 넘은 그런 현안도 있었습니다. 100% 그 시기에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해결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 개혁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부분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검찰 개혁은 핵심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두 번째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세 번째가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를 입법을 통해서 비가역적으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공약이었는데 불완전한 개혁이지만 해방 이후로 최초로 검찰권을 제한하는 개혁을 이루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저항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최고의 국민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검찰은
자기들한테 해코지하면 반드시 그 정권을 보복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복을 당했듯이.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 정부 끝난 이후에 검찰의 보복이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권 전체에 대해서 광범하게 이루어졌고, 제가 그렇게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끔찍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고, 이제는 검찰 개혁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역대 진보 정권을 관통하는 숨겨진 원칙이 있습니다.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기조로 실용주의를 언급함으로써 더 이상 숨겨진 원칙은 아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용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꿈과 이상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쳐다보고 있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발은 진흙탕 같은 현실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게 이제 사실은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한 말입니다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과 국가에게 부여된 국민에 대한 그 모든 권리를 지키고 국가를 보존하고 많습니다. 의무. 결국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국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현실의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실용주의를 아주 그냥 드러내놓았다라는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